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 직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세 가지 단원, 인구, 도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각각의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 짚어보면서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세계 인구 분포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것이네요. 교과서 123페이지가 되겠고요. 세계 인구는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사람이 사는 곳은 살기 좋은 따뜻한 기후라든지 물을 찾기 쉬운 곳이라든지 먹고 살기 좋은 경제활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건이 잘 갖춰진 곳인데 그런 특징들이 어디 있는가를 잡아내는 그런 겁니다. 잘 보면 대부분 어디에 살고 있대요? 90% 이상이 육지 면적이 넓은 북반구에 있대요. 우리가 이제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아래쪽이 남반구, 위쪽이 북반구잖아요. 네. 아래쪽에 있는 대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오스트레일리아이죠. 호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북반구에 살고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위도로 살펴보면 따뜻한 곳이 이제 중위도죠. 극지방은 적도는 너무 덥고, 그죠? 저 북극 쪽으로 가면 너무 춥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북위 20도, 40도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특히 많은데 아시아가 좀 따뜻하고 평야도 넓고 강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이런 아시아와 그리고 또 유럽에도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남반구에 있는 우리 오세아니아주를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곳이 있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게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가보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인구가 이렇게 분포한 데는 아까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산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있어요. 첫 번째. 자, 과거에는 사람이 그 자연환경을 마음껏 조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서 살았는데 그런 곳이 어디였냐면 따뜻한 지역, 또 평야가 넓은 곳, 그리고 물을 얻기 쉬운 곳, 이런 곳이 자연적으로 유리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벼농사 짓기 좋은 곳, 벼농사가 사람이 먹고 살기 가장 좋은 그 작물이잖아요. 쌀, 그죠? 벼농사 지역 또는 하천이 넓은 평야 이런 곳이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겠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사막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처럼 넓은 땅인데 바다와 먼 곳, 땅덩어리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에서 멀수록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 안으로 들어올수록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요. 물이 증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곳은 물이 부족해서 인구가 적고, 그리고 또 이게 또는 이제 스칸디나비아나 이제 캐나다 북부처럼 너무 추운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열대기후 지역도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처럼 산이 많은 지역 이런 곳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겠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땅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거주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서 점점 그런 곳에도 살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계 인구는 자연환경이 유리한 곳에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쪽을 넘겨보면 아까 인구 분포 영향을 주는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이제 인문적인 요인이에요. 자연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 과거에는 사람이 자연을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건이 좋은 곳에만 살았다면 오늘날에는 경제, 교통, 산업 등 인문적인 요인이 더 많이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곳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많고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많은 곳 당연히 살고 싶죠. 이건 여러분들 외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푸는 거겠죠. 자, 이런 곳이 어디냐면 서부 유럽, 미국 동부의 대서양연안, 일본의 태평양연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로 선진국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곳들 선진국에서도 특히 도시나 이런 곳이 발달한 곳 여기에 많이 살 테고요. 반면에 교통이 불편하고 산업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전쟁, 분쟁, 이런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죠. 그렇죠?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밀도가 낮다,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사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자연적인 여건과 인문환경적인 여건이 발달된 곳에 사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벼농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벼농사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짓기 좋은 곳에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남서부 지역 어디냐면 여기선 이제 호남 지역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여기 남서부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여기 평야가 많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온이 낮고 산이 많은 북동부 지역,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었죠. 뭐 개마고원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곳은 인구가 희박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인문 환경이 중요해졌죠.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막 진행이 돼요. 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분포가 변했어요. 이제 농사짓기 좋은 곳에서 그렇죠. 일자리가 많은 곳, 문화적인 여건이 좋은 곳,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구가 이렇게 도시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 시골에서 도시로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했죠. 이촌 향도 현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결과 여기 오늘날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의 50%가 분포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로 이게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진출하고 무역하기 좋은 그런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나 뭐 광역시들 대구나 광주 뭐 이런 곳들 이런 곳들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산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다라는 거였죠.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 몇 장 넘겨보면 이제 130페이지 여기 예전에 선생님이 체크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국내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동했었는지 뭐 과정들 간단하게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6.25 전쟁 시기, 광복 시기,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요 화살표에 있는 방향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왜 사람들이 이동했는지 그죠? 인문환경적인 요인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들을 줄여 보면 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 되면서요. 도시로 순락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이 두드러졌다고 하고 있고요. 도시로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구 등 신흥 공업도시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다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 자, 1990년대는 이제 어느 정도 산업화, 도시화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문 환경이 아무리 좋지만 여기는 사람이 살기가 좀 너무 척박하고 피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도시에서 주변, 신도시나 주변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마 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51페이지에 선생님이 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51페이지를 잘 보시면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나요?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우리 예전에 도시가 점점 발달하고 산업화가 시작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 필요가 없어요. 다시 쾌적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 도시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교외화 현상 또는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서울 도시 밖으로 나가는 거 역도시화 현상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세계 인구, 이제 인구가 이제 살기 좋은 곳을 봤으면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겠죠. 여건 유리한 곳. 그렇게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건, 인구가 살기 좋아서 서로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흡인, 빨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인구의 흡인 요인이라고 하고요. 인구가 살기 힘들어서 나가는 것을 배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흡인 요인은 여러분들 딱 봐도 좋은 거 알겠죠? 그리고 배출 요인도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해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인구 이동의 요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국제적인 인구 이동을 살펴볼게요. 이제 세계 인구가 그 한 나라 안에서도 이동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었어요. 특히 뭐 종교적인 이동이나 여기 보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여기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은 사람들이 왜 이동하냐면 뭐 유학이나 이민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인 목적에서 가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동하는데 주로 어디 사람들이 이동하냐면 경제적으로 조금 살기 어려운 나라, 개발도상국이 많은 곳 주로 어디에 있어요?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곳이겠죠. 여기에서 서부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등 선진국으로 이동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경제적인 목적. 자, 그러다 보면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이제 더 이상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테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미 뭐 도시화가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구도 뭐 거의 증가하지도 않고 노인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경제적 뭐 활력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문제점은 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뭐 저렴한 노동력으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문화적인 마찰, 갈등 이런 게 생기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이동 요인으로 뭐 난민 이동 이런 것들 각종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이동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그림을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그림인데요. 미국은 대체로 예전에 여기 영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동부에 지금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동부의 사람들이 최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발전을 시켜놓고 나중에 뭐 대이동 시기가 되면 이제 서부로 점점 확장해 나가기도 했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곳이 동부이기 때문에 동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화려한 미국 도시 이런 이미지예요. 근데 점점 이 동부 도시가 좀 도시 생활에 좀 치인 사람들이 살기 좀 유리한 여건, 좀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이렇게 서부라든지 남쪽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 아까 봤던 그런 인구 이동의 요인, 영향 그런 것들은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봤고요. 이 아래에도 나오네요. 이촌 향도 현상과 역도시화 현상. 이거는 뭐 거의 공식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도시로 몰렸다가 도시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그렇죠. 127페이지에 있는 그림 요게 역도시화 현상 이란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 이런 이동들 세계적인 인구 이동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 필리핀의 노동자의 국제 이동입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대부분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국내에 취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약 10%가 넘는 1,300명이 고국을 떠나서 이제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들의 보내주는 국내에 보내주는 GDP가 뭐 10%에 달할 정도로 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던 무슨 이동에 해당될까요? 그래요. 경제적인 목적의 국제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뭐 잘 3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난민의 국제 이동입니다. 난민. 이건 뭐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군과 뭐 반군의 내전,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고 있고요. 뭐 이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만 그냥 눈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 목적에서 이동이다. 난민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뭐 경제적인 목적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그 앞에서 했던 그 이동의 내용과는 결이 약간 다르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의 국제 이동은 아까 우리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뒤로 가보시면 이제 인구 문제예요. 인구 문제. 인구 문제는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 잘 보이죠? 인구 문제를 잘 보시면, 자, 인류가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인구가 태어나는 거, 출생률, 그리고 죽는 거 사망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질병에 의해서 뭐 기아, 굶어 죽거나 또는 뭐 전쟁 이런 것 통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태어나지만 꾸준하게 증가하지 못했는데 이 사망률을 떨어뜨려 놓은 거, 그러니까 산업화 또는 의학기술 발달로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점이 언제냐면 서양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요 개발도상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약 뭐 거의 150년, 뭐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뒤늦게 출발한 데가 있고 먼저 출발한 곳이 있다.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이 두 사이에 속도 차이가 꽤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선진국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천천히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다.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또는 감소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같이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나는 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요. 근데 사망률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요게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점.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도 나타나겠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문제점. 아마 다음 문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 인구 문제입니다. 요렇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자, 여기 특징을 잘 볼게요. 밑에 그림 잘 보면 18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약 100년 동안은 그래프가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증가하지 않다시피. 근데 1950년대 이후에 주로 인구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 그리고 인도, 중국,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약 100년 사이에 똑같이 100년인데 그래프 기울기 차이 보세요.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지구 전체의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각각 인구 문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8번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출생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기아, 배고파 죽거나 이제 빈곤,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산업화를 통해서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촌양도가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막 증가해요. 아직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주택이 부족하고 교통이 뭐 혼잡해지고 환경오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좀 유지가 되는 데가 있어요. 남자아이를 좀 선호하는 거죠. 예전처럼 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자보단 남자가 그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데 더 많은 필요한 경제적인 자원이 하다 보니까 남아 선호하는 사상, 뭐 유교 사상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원래 기본적으로도 자연적으로 여자아이 100명이 태어난다면 남자는 한 104에서 106명 정도 태어난다고 하는데 남자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여아 같은 경우는 뭐 낙태를 한다거나 좀 뭐 신고를 안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남자가 굉장히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성비가 불균형한 거죠.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훨씬 많으니까 뭐 예전 그런 거 여자 짝꿍도 없고 뭐 같이 결혼할 만한 그런 동년의 나이대에 맞는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성비 불균형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런 해결책을 위해서는 출산을 억제해야겠죠. 이걸 줄이는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요. 또는 똑같이 난다면 먹여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도모해야 되겠죠. 또는 촌락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로 계속 온다고 해서 촌락을 망하게 두는 게 아니라 촌락 지역에서 생활 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도시로 오지 않아도 살 수 있게 촌락 지역을 발전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팁이 섞여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문제가 뭐 친절하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 문제가 섞여 있지만 여러분들 뭐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좀 파악해 주면 좋겠고요. 자, 선진국의 인구 문제예요. 아까 개발도상국과 다르게 선진국은 약간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일찍 산업화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천천히 증가했어요. 그리고 도시로 급격하게 몰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경제 수준과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이 늘면서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게 이제 선진국의 그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래 그래프 있는 것처럼 노인 인구 이렇게 많고요. 태어난 아이는 되게 적어요. 이게 점점 적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중간층에서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뭐 동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까 개발도상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또 그 받아들인 만큼 그들과의 이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마찰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노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도 연장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개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한 가지 좀 팁을 알려주자면 여기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과거에 이제 농업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그 취업을 하는 경우가 적었죠. 그랬는데 이제 3차 산업, 뭐 서비스 사업이나 이런 거 도시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육체 노동보다는 뭐 서비스 사업이나 정신 노동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성들도 사회에서 진출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회에서 경력이 단절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로 이제 발전하다 볼수록 도시화나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여성의 사회적 참여 역할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게 단절이 쉽지는 않은 거죠. 이걸 출산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라든지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참여와 저출산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뭐 개선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잡으시면 60년대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 우리 앞에 했었죠.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사망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됐을 때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어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 뭐 나중에 뭐 둘도 많다. 뭐 이렇게. 그 결과 이제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져서 이제는 또 이게 문제죠. 자, 근데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90년대 되면 아까 우리 도시화가 끝난 단계라고 했어요. 거의 다. 뭐 역도시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 자, 이때 되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그리고 결혼 연령의 상승. 왜냐면 여자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혼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이제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에 참여하는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당연히 늦어지고 출산 기피 이런 과정에서 출생률이 더 떨어졌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애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주택 마련 비용, 집값은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정말 자, 육아와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사교육비도 증가, 그렇죠? 교육도 뭔가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요.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가족관, 굳이 가족이라고 해서 꼭 아이가 있어야 되냐? 이런 가족관도 변하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확산 이런 걸로 통해서 저출산이 더 뚜렷해진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 의학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계속 늘다 보니까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해요. 우리 요거 할 때 이제 7%, 뭐 14%, 21% 하면서 고령화 사회냐, 고령 사회냐, 초고령 사회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어요. 노인 인구가 7%가 훨씬 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여성 한 명이 이제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0점 몇으로 떨어졌다고도 하죠. 그 외에도 출산율이 점점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요. 인구 성장률도 점점 늦어져서 이제 2060년대는 마이너스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 외에 노인 인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뭐 연수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8년 남았다. 그리고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한 사회에서 이제 나이를 순서대로 했었을 때 딱 중간쯤 한 나이가 41세래요. 예전에 60년대만 해도 30세만 돼도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한 중간쯤 되는 나이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나이죠. 이 정도였는데 요즘엔 41세 아니면 이제 좀 어린 축이네요. 그죠? 자, 그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들 여러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단원이고요. 도시 단원. 도시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도시의 의미는 우리가 그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가 점점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많아지는 것, 또는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또는 도시 자체가 확대되는 현상,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도시의 의미와 기능인데요. 도시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요. 토지 이용도 좁은 땅에 여럿이 몰려 살다 보니까 집약적이죠. 굉장히 압축적이고 좁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주변에 제공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가 되겠죠. 도시에는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차 산업이 농업이라면 2, 3차 산업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인데 1차 산업, 농업 같은 경우는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도시같이 지가가 비싼 데서 어떻게 1차 산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농업은 뭐 도시 밖으로 나가고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은 도시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자, 그렇습니다. 도시 이런 게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보면 세계 도시라고 하는 것들 뭐 주변에 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인데요. 주로 세계 도시라고 하면 선진국에 있는 도시들이 중심인데 일부 개발도상국의 수도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각 도시의 특징을 보면 뭐 이런 거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잘 보시면 로마, 그다음에 독일, 중국 상하이, 미국, 뉴욕 이런 것처럼 각각의 어떤 특화된 기능들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변 국가의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많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영국의 런던이나 일본의 도쿄 이런 것들은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중심 도시가 되고 있죠. 오늘날도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그렇죠? 세계 주요한 국제 기구의 본사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입니다. 도시가 점점 커지다 보면요, 막대한 비용 그리고 효율성 때문에 일부 기능들이 뭉쳐요. 비슷한 기능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면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볼게요. 자, 인구가 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 규모가 커지면 같은 기능은 모이고 다른 기능은 분리되면서 상업시설 따로, 주택 따로, 공장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라고 한대요. 근데 도시 내부 어떻게 분화되냐면 어떤 땅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지, 들어서야 된다, 이런 특징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그 이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접근성과 지대예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거기로 쉽게 갈 수 있냐, 그리고 지대라는 것은 그 땅에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내야 되는 비용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은 어떨수록 좋겠어요? 접근성이 쉬울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지대는 저렴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머무를 수가 있겠죠. 자, 접근성과 지대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거 외에도 개발 정책에 따라서 약간 조정되기도 하겠죠. 자, 근데 어디가 가장 비싸냐면 도시 중심이 가장 비싸죠. 왜냐면 접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왜? 가운데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끝에서 끝에 가는 것보다 가운데서 가는 것이 빠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땅값이 매우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비싼 거를 내고도 남을 수 있는 곳들, 그죠? 대기업의 본사라든지 중앙 행정처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여기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점점 밖으로 나가겠죠. 공장, 넓은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 공장이라든지 주거시설 이런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거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고요. 빠져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걸 밖으로 나가는 걸 이심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있네요. 자, 잘 보시면 여기 도심의 구조를 볼게요. 가운데에 도심이 있어요. 도시의 중심이죠. 그 옆에 이제 중간 지역이라고 있고요. 주변 지역이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처음에 흩어져 있다가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 중심 기능들을 왕래하기 좋은 곳에 모이다 보니까 도심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비싼 대기업 본사라든지 행정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심에 모이기 시작해. 그러면 도심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또는 거기서 공장이나 가게를 차렸던 사람들은 이 지대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변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나가다 만 사람들.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 지역이라 해서요. 도심과 주변 지역의 특징이 섞여 있는 곳이 이제 중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도심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가서 새로 어떤 새로운 공업 도시라든지 주거 단지라든지 이런 걸 형성하고 살 텐데 주변 지역으로 나가기 중간 지역에서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주거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면 특정한 곳에서는 이렇게 부도심이라고 해가지고요. 도심의 기능을 좀 나눠서 하는 그런 지역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도심. 도심 안에서도 특히 이쪽은 너가 특히 특화해서 맡았으면 좋겠어. 상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렇게 맞는 곳들이 부도심이라는 것이 생겨나고요. 도심이 근데 너무너무 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하는 공간이 부족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도시 바깥에다 이제 띠를 둘러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우리 그린벨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 설정해 놓으면 도시가 더 커지지 않겠죠. 근데 도시가 이제 여기에만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도시가 있고 저쪽에도 도시가 있고 도시가 서로 막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까운 도시랑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짓게 되는데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각각의 도시도 엄청나게 크지만 그 주변 도시가 서울에도 약간 어느 정도 부도심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부도심은 아니고 서울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도시의 역할을 나눠주긴 하지만 서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위성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성도시의 차이점은
도심과 위성도시는 부도심과 위성도시는 비슷하지만 부도심은 서울 안에서 도시 안에서 기능을 나누는 거고요. 그죠? 위성도시는 서울 밖에 있는 곳이지만 서울의 기능을 함께 나누는 곳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특징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어떤 것 좀 중심적으로 보냐. 도심에서는 주거 기능. 여기 도심은 집값가 너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서 집을 사서 생활할 수는 없어요. 편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러 도심으로 오고요. 밤에는 집가가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밤이 되면 도심이 뻥 뚫려버려요. 사람이 없어요. 밤에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고 낮에는 높고 마치 도너츠처럼 가운데가 뻥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뭐 도넛 현상이라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 가운데가 동그랗게 빈다는 얘기예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도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의 특징으로 뭐 중간 지역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들이 섞여 있다. 그죠? 섞여 있다는 게 중간 지역이고 주변 지역은 도심에서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간 거니까 주거 단지도 있고 뭐 살기 좋게 녹지도 조성돼 있고요. 뭐 공장이나 상가나 창고나 학교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늘어났던 것이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다음 이제 도시화입니다. 도시화는 여러분들 도시가 점점 커져가는 현상이죠. 도시가 커져가는 현상으로 여기 보면 도시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도시화 과정의 특징을 우리가 봐야겠죠. 특징을 보면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화 단계 3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초기 단계는 도시화가 진행되려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1차 산업이죠. 여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요. 가속화 단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건데요. 특히 우리 여기 중간 단계 보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산업화가 시작되고 2차, 3차 산업이 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우리가 이촌향도라고 했죠. 이촌향도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 가속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속화가 끝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쾌적한 삶을 찾아서 밖으로 나간다 그랬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회화 현상 또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가속화 단계 말기 또는 종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1960년대예요. 여러분 아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기억나죠? 역사 시간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시에 많은 공장이 들어섰고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촌락의 사람들이 서울이나 중심도시로 활발하게 이동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에 벌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됐대요. 70년대. 그죠? 굉장히 빠르던 거 10년 만에. 그죠? 그리고 90년대부터는 도시화의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했다. 자, 그냥 우리나라는 90년대가 되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도시화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90%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 도시화가 빨리 진행된 거죠. 빨리 진행된 거고 그 어느 정도 종착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 우리 앞에서 봤는데요. 뭐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랑 좀 비슷해요. 선진국은 오랜 시간 천천히,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빠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은 20세기 중반부터 단기간에 급속하게 진행됐고 선진국은 200년 동안 천천히 이동해서 진행됐다는 거. 자, 다음으로 보면 오늘날 도시화가 역사적인 선진국은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이거 뭐 자주 나오네요. 그렇죠? 개발도상국은 역도시화 현상이 반대했죠. 이촌향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수위도시 머리 숫자죠. 가장 많은 제1의 도시예요. 인구가 많은 곳. 꼭 거기가 수도일 리는 없는데요. 대부분 수도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여기로 인구가 집중한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람만 모인다는 거예요. 선진국처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누적되다 보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부작용이 해소가 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경제 발전이 덜 된 상태로 기술 혁신들이 덜 된 상태로 일단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오른쪽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하겠죠. 자, 선진국에서는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도시가 활력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또 오랜 시간 동안 도시화가 진행됐다 보니까 역사가 긴 곳은 낡아가지고요. 아주 불량 주거 지역, 우리가 할렘이라고 하죠. 그렇죠? 할렘, 불량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 뭐 범죄 문제라든지 노숙자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거에 비해 이제 개발도상국은 단기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막 몰려 있다 보니까 주택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잘 사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못만 왔어요.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빈민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도 범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량 주거 지역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또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환경 문제, 실업 문제, 범죄 문제 같은 경우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자, 한 가지 넘겨보면 이제 살기 좋은 도시예요. 살기 좋은 도시. 여기 보시면 아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사람이 살기 좋은 삶의 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 소득을 벌어야만 살기 좋냐? 꼭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삶의 질이라는 거는 개인의 행복감 같이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어떤 경제적인 요건, 객관적인 경제적인 뭐 소득 요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려면 이제 어떤 건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겠죠.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주택 정부에서 건설해야 되고요. 뭐 불량 주거 지역 같이 낡은 곳은 다시 개발해서 사람들 살기 좋은 곳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고요. 또 교통 문제 같은 거 해결하려면 도심에 너무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오니까 요 차를 끌고 오지 못하도록 복잡한 혼잡 통행료 같은 거 부과하거나 그럼 좋겠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바꿔주면 좋겠죠. 그 외에도 삶의 질, 쾌적한 환경을 살기 위해서 오염된 환경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다시 사람들이 살기 좋게 품으로 돌려주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한 장 넘겨보면 뭐 브라질의 쿠리치바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생태 도시로 이제 좀 자연과 친화된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놨다고 유명한 곳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유명한 도시들 조건들 잘 보시면 뭐 인구 규모도 적정하고요, 자연환경도 쾌적하고, 도로도 충분하고, 사람들이 편리하고요, 또 범죄율도 낮아서 마음도 편하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이런 뭐 좋은 곳 다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곳이 어디가 있냐면 뭐 오스트리아의 빈, 스위스의 취리, 캐나다의 밴쿠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랑 비슷하게 좀 시도한 곳이 전남 순천, 뭐 경기도 과천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원이네요. 드디어 좀 길게 좀 찍고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세계화에 따라서 농업 생산도 농업 소비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자, 과거에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재배해서 자기가 직접 먹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급자족한다고 해서 자급적 농업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먹는 것도 이제 즐거움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농업, 원예농업 또는 뭐 기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인 농업, 또 기업적인 목축 이렇게 상업적인 농업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통통신 발달로 이제 이동 거리가 이제 멀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것도 쉽게 구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밑에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를 보면 기업적 농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과 기술 같은 큰 규모의 농업, 이거 쉽게 일반인이 할 수 없겠죠. 거대 회사, 우리가 뭐 곡물 메이저라고 하는 이런 회사에서 할 수 있겠고요.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하니까 가격이 어떻겠어요?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싸겠죠, 그렇죠? 규모의 경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국제거래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유통까지 다 상품 판매부터 유통, 뭐 생산, 소비 뭐 전부 다 책임지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죠.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뒷장을 보시면 이제 생산에 있어서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는 대량 생산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종류의 곡물을 뭐 재배하는 농업, 뭐 쌀이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밀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것만 재배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 기호작물이라고 하죠.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거. 차,
커피, 카카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곳으로 점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하면 원래 쌀국수에서 쌀이 유명한데 쌀보다는 사람들이 커피를 더 많이 먹으니까 커피 생산을 더 주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육류를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떤 거기서 이제 가축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목초지, 풀 요걸 재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열대림을 파괴하고 목초지로 바꾸고 있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죠. 그 외에도 뭐 기업적으로 밀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거, 더 판매에 좋은 거 있죠.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으로 토지 이용이 바뀌고 있고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도 우리가 외국 거를 많이 소비할 수 있으면 우리 식탁에 막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방부제에 많이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부제 같은 경우.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꼭 먹고 살는데 필요한 거 밥만 먹겠어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육류 이런 것들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패스트푸드 이런 게 나오면서 밥 더 안 먹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쌀을 생산하던 곳에서는 원래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남아서 이제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 먹을 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쌀을 얻은 게 수입을 해야 되겠죠. 수입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수출해주는 그 나라가 이걸 수출을 중단해버리면 식량의 어떤 안보상의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주의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곡물 메이저 이런 것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곡물 메이저라고 하면 여기 세계의 곡물 생산지를 두고 곡물을 수출입하는 다국적 기업이래요. 기업. 근데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전 세계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최근에는 이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거의 국제 거래가 쉽지 않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잘 받으시고 곡물 메이저가 나중에 잘못 나쁜 맘 먹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면 수출을 어디는 안 팔아버리고 중단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식량 안보가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밑에 좀 긍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들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 사람들은 싸게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량 생산 체제를 하니까 값싸게 우리는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값싸게 외국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점은 이 사람들 대부분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면 자본도 많아야 되고 기술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대부분 다 어디 거예요? 선진국으로 돌아갑니다. 뭐 그 지역에 봉사활동하러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차이가 오히려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해요. 곡물 메이저 활동. 또는 여기 이 사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곡물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심각한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위기까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뒤로 넘겨보면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있고요. 그 외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뭐 연구소, 판매 시장, 공장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의 다른 곳에서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뭐와 관련해서 이렇게 활발해졌냐면 WTO라고 해서 세계무역기구, 우리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했었죠. 세계무역기구 이거 우리 저번 달에 국제관계 하면서 했어요. 그렇죠? 뜻이나 한번 볼까요? 세계무역의 관리 및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한 나라에서 뭐 힘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두 나라가 동등하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국제기구죠. WTO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다국적 기업의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다국적 기업의 특징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특징은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시에서 내부 기능이 분화되는 것처럼 정보나 자본은 주로 어디에 많이 흘러가겠어요? 그렇죠. 선진국이겠죠. 그렇죠. 정보나 자본 획득하는 데 필요한 유리한 선진국 같은 곳에다가 주로 본사를 두죠. 그렇죠. 뭐 그 나라에서 이게 시작했다고 본사를 거기다 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기술 인력을 갖춘 곳에다가 연구소를 둘 테고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라든지 이런 것, 그죠? 그 외에 공장은 넓은 부지, 저렴한 생산비가 필요하니까요. 지가도 싸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자꾸 옮겨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어쨌든 물건 생산했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팔 때 매겨지는 게 세금 있잖아요. 그렇죠? 관세 같은 거 어떻게 최대한 깎아야 저렴하게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경제 블록이라고 해서요. 왜 우리 그런 거 기억나죠?
각 나라별로 경제 블록을 형성해서 여기 아래 그림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끼리 뭐 단결하고 여기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유럽 유럽끼리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하게 이렇게 경제 블록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서로 세금을 면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공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팔면 세금 없이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 블록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 과거처럼 경제 블록을 서로 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근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다 보면 여러 나라에서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좋은 물건을 팔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공장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버리면 거기서 그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일할 게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 공동화상 우리 아까 인구 공동화처럼 뻥 뚫려서 가운데가 뚫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산업 공동화 그 나라 뭐 산업 시설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겠죠.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봉사활동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죠. 다국적 기업도 결국에는 그 이윤을 본사가 있는 자기 나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뭐 개발도상국에서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서비스업도 세계화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의 세계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과거 이제 미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어요. 밑에 잘 보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뭐 임금이 비싼 뭐 미국인을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영어도 잘 되고 임금도 저렴하고 그렇죠. 이런 곳이 이제 콜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콜센터는 뭐 특정하게 어디 뭐 회사를 차리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센터가 필리핀에 있는 어느 한 마을 여기 탄자이라는 마을 있죠. 여기 들어서 가지고요.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콜센터로 1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창출 효과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글로벌 콜센터. 서비스업도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업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서비스업이 세계화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자, 서비스업도 인터넷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 것도 쉽게 구매하고 팔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직접 가서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요.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택배라든지 물건을 보관한다든지 유통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뭐 인터넷 서비점, 뭐 인터넷 서점 같은 거 보면 동네에서 소규모 상점들 거의 볼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거 이제 거의 없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이제 관광의 세계화를 보면 이제 이쪽에서도 교통 발달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을 갈 때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더 여행이 활발해지고 가기 접근성도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으로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 관광 뭐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행 트렌드가 살짝 바뀐 게요. 예전에는 다른 곳을 그냥 가서 즐기고 이제 보다 오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봤던 곳, 뭐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곳 그런 곳에 이제 내가 그 실제 인물이 된 것처럼 가서 즐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축제 같은 거에 이런 소재를 체험하는 이런 형태의 뭐 여행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뭐 시험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영상으로 미리 뭐 공부했던 거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질문 남겨놓기 바랍니다. 시험 화이팅하고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